얘들아 안녕. 매일 성장하는 한국사 15번째 디딤 영상입니다. 자, 오늘은 외란과 호란이 일어나다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란의 전개와 결과 한번 볼게요. 외란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외가 일본이야. 일본과의 난리. 전쟁이란 뜻입니다. 일본과의 전쟁입니다. 자, 일본과의 전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면요, 여러분들 조선의 상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선조 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조 때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이제 붕당이 형성되어 있는 조선은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6세기 말에, 그러니까 이제 1500년대 후반 일본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본의 전국시대를 통일을 합니다. 일본의 전국시대가 뭐냐면 일본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력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던 혼란한 시대. 이거를 통일을 하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명의 권력자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일본 전국을 통일했으니 이제 무엇 하실 거죠? 당연히 대륙을 정복하러 가야지 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대륙으로까지 섬나라잖아, 일본이. 대륙으로 진출을 위해서 이제 침략을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선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명나라로 쳐들어가려고 하니까 너네 길 좀 빌려줘 라고 하면서 조선을 쳐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외란의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1592년 임진년에 외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거고요. 1592년이면 여러분들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거든? 조선이 건국되고 딱 200년 만에 일어난 전쟁이야.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짜잘한 전쟁은 있었는데 이렇게 커다란 전쟁을 조선은 처음 맞이를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대규모의 병력이 와가지고 조선을 침략하는 거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국방의 문제도 굉장히 소홀해져 있었고, 당시에는 또 살인들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었고, 제대로 된 대비가 안 됐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군 20만 명이 부산을 통해서 조선을 침략을 하고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이고, 당시 왕이었던 선조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이제 파죽지세로 몰고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서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의주까지 피난을 갑니다. 의주가 어디냐? 지도 한번 볼게요. 여기가 이제 수도인 한성이에요. 여기 제일 위에는 의주야. 여기까지 이제 선조가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도망을 가면서 이제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야, 네가 어떻게 한번 수습해봐. 나는 일단 올라갈게. 피난을 가요. 피난 가서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명나라야, 도와줘. 지금 일본이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는데 우리 아무런 대비가 안 돼 있어. 도와줘 라고 하는 상황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은 여러분들 부산으로 쳐들어와가지고 20일 만에 수도인 한성까지 쳐들어 올라옵니다. 근데 한성까지 왔는데 이미 선조는 도망가고 없잖아. 그러니까 북쪽으로 쭉쭉쭉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야.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에 바다의 해상권을 누가 장악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했거든. 왜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쳐들어서 쭉쭉 올라가는데 이 바닷가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군대에게 이제 군수 물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쌀이라든가 먹을 것들을 보급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너네가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이 지금의 경상남도 그 거제랑 통영이랑 이런 쪽 있는 그 중에 한산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경남에. 이 한산도 지역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유명한 하객진 전법으로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이 대첩을 한산도 대첩이라고도 하고 한산도 해전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후퇴하는 척하면서 이 일본의 군함을 둘러싸는 하객진, 들어봤죠? 학이 날개를 편 모습, 하객진 전법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순신이 한산도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남해의 해상권을 장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군수 물자 이런 거 보급로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국가의 군대, 관군이라고 불러요. 국가의 군대, 관군으로서 권율이라고 하는 장군, 이 장군, 그리고 김시민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제 또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옆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요. 지도 보시면 여기 행주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죠? 행주. 여기가 지금의 경기도 고양 쪽이거든. 고양시 쪽인데 여기에서 권율 장군이 행주대첩으로 승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상남도 진주에서 이제 김시민 장군이 또 진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좀 나름대로의 성과도 거두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군을 완전히 이제 몰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임진왜란 발생하니까 국가의 군대는 아니지만 이제 의로운 병사들, 즉 국가의 군대는 아니지만 정의로운 병사들, 일반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면서 속속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이들을 의병이라고 해요. 의로운 병사들이다. 자, 고경명, 조헌, 곽재우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이들이 이제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너네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게 우리 호남, 즉 전라도 지역 최초의 의병 김천일이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이 호남 지역에서 김천일 같은 경우에 우리 나주에서 일어났거든. 나주의 인물로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어.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울기만 해서 무엇하리요. 나라에 변란이 있어 임금께서 도성을 떠나 피난을 하셨으니 저기 의주까지 갔잖아. 나는 신하로서 어찌 새처럼 도망하여 구차하게 살겠는가. 의병을 일으켜 전장에 나아가리라. 싸움에서 이길 수 없으면 오직 죽을 뿐이다. 죽지 않으면 나라의 은혜를 갚을 길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들고 일어나게 됩니다. 의병이라고 하는 거야. 김천일도 한번 기억해 주세요. 나주의 인물입니다. 자, 관군이 싸우고 의병이 싸우고 이순신이 이기고 그리고 명나라의 지원군까지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본군이 점점 불리해지니까 우리 잠깐만 전쟁을 쉴까라고 하면서 휴전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임진왜란이 잠깐 소강기에 접어들어요. 자, 일본이 휴전을 제의를 하게 되면서 이제 휴전회담이 진행이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휴전회담, 명과 일본이 주로 이제 회담을 나누게 되는데 일본이 이제 뭐라고 요구를 하냐면 우리 전쟁 끝낼 수 있어. 끝낼 수 있는데 조선의 8도 중에 반을 딱 잘라주면은 우리가 전쟁 끝내줄게. 라고 하는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개소리야. 나라에 반을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 휴전회담은 결렬은 깨진다라는 소리야. 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라고 해서 일본군이 다시 한번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게 1597년에 있는 정윤연이었어. 정윤연의 다시 제자야. 재수할 때 그 제야. 수능 다시 보는 거 재수한다고 하잖아. 다시 할 때 제자예요. 자, 정윤연의 다시 난리가 났다라고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합니다. 일본군의 두 번째 침입이야. 자, 정유재란이 발생을 하면서 이제 조선군도 다시 한번 이제 군대를 정비를 하고 하면서 반격을 시작을 합니다. 특히나 여러분들 너무 너네가 잘 알고 있는 명량이라고 하는 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한 척의 배 더 수리해가지고 100여 대가 넘는 일본군의 함선을 이 이순신 장군이 13척의 배로 물리친 사건. 이 명량해전. 명량이 바로 여러분들 해남이랑 진도 사이에 있는 굉장히 그 물살이 빠른 울돌목. 여기에서 이긴 그 전투가 명량해전이잖아. 자, 이순신의 명량해전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전쟁 중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서 이 외란은 여러분들 이제 거의 뭐 상처만 남은 승리기는 하지만 조선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외란의 영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외란이 일어난 영향으로 조선은 국토가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일본인들에 의해서 정말 많이 살해를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는요, 여러분들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이 자기가 조선인들을 얼마나 죽였다라고 하는 걸 증거로 내세우기 위해서 조선인의 귀 그리고 코 같은 걸 많이 잘라가거든. 그래서 일본에는 조선인의 귀나 코가 이렇게 묻혀져 있는 귀무덤, 코무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지금 현재 이렇게 남아있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여기에다 위령제 지내고 막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 인구가 굉장히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막 경복궁도 불에 타고 많은 문화재가 이때 소실이 됩니다. 없어지게 된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당시 우리가 명나라의 도움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나라가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다. 명나라에 대한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거든요. 이걸 어려운 말로 제조지은이라고 해. 제조. 다시 한번 국가를 세운다라는 뜻이거든. 국가를 세우게 해준 지은, 은혜. 다시 한번 국가를 세우게 해준 은혜. 명나라 덕분에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었다. 이런 분위기가 엄청나게 확산되게 됩니다. 조선 안에서. 자,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잖아. 그 다음에 집권한 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이야.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들 무신이었어. 무신. 즉 장군이었거든요. 얘가 에도가 지금의 도쿄예요. 도쿄. 일본의 수도 도쿄에 무신 정권을 수립하게 됩니다. 자, 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에 수립한 무신 정권, 막부가 무신 정권이라는 뜻이거든. 바로 에도 막부라고 합니다. 일본에는 에도 막부라고 하는 새로운 정권이 성립되게 되고요. 이 에도 막부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조선에게 다시 이제 연락을 하죠.
뭐라고 하느냐? 야, 너네 임진왜란 일으킨 거, 왜란 일으킨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 걔는 이미 죽었잖아. 우리는 걔네랑 관련 없어. 우리랑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자. 우리는 너네 침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니까 조선이 알았어, 이 새끼들 한 번 더 너네 봐준다잉. 앞으로 우리 다시 한번 믿을 신자야. 믿음이 통하는 사이가 돼보자 라고 하면서 통신사라고 하는 외교 사절단을 파견을 해줘. 에도 막부가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조선과 일본은 국교를 다시 한번 재개하게 되고요. 자, 이제 중국의 상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명나라가 우리를 너무너무 열심히 도와주다 보니까 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명나라의 변방에 살고 있던 여진애들 있지. 여진족. 걔네가 점점점 성장하기 시작해.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한반도의 북쪽에 여기 만주 지역이라고 해요. 만주 지역에는 여진족이 살고 있었어. 명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여진족이 살고 있었는데 이 여진족은 그 세 가지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세 가지 파로 갈려져 있었어. 해서여진, 야인여진, 건주여진. 이거 알 필요는 없어. 근데 이렇게 갈려있던 여진이 서로 이렇게 힘을 합치게 되면서 이 여진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서 엄청나게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 정책의 변화와 호란의 전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뭐를 봤냐면 외란이 발생을 했고 그걸 도와주느라고 명나라는 약해지고 명나라 변방에 살고 있던 여진족의 힘은 점점 강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어. 그런 상황에서 조선은 선조 다음에 바로 광해군이 여러분들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과 인조 반정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선조 다음에 왕이 된 광해군. 광해군은요, 여러분들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그 어느 편도 들지 않는 중립외교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말했지만 여진은 여러분들 여러 파로 나누어져 있다고 했잖아. 근데 그 여진이 명나라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서로 통일을 해가지고 후금이라고 하는 국가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여진이 후금을 건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점점 힘이 세지니까 자기들이 중국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명나라를 막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후금의 공격을 받아서 조선에게 지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원군, 지원군이란 뜻이야. 명나라가 조선한테 조선아 도와줘. 우리가 너네 도와주느라 약해졌잖아. 근데 저 여진놈들이 후금을 세워서 우리를 공격해. 도와줘 라고 하니까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광해군, 그리고 당시 여러분들 광해군의 편인 붕당은 북인 붕당이었어. 북인. 자, 갑자기 북인이 왜 나왔냐? 잠깐 밑에 볼게. 자, 선조 때 이조전랑 임명 문제 때문에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졌었다고 했었죠. 근데 이 동인이 또 그 내부 안에서 한 번 더 싸워가지고 북인과 남인으로 갈리게 되거든. 즉 광해군 때는 여러분들 북인, 남인, 서인 이렇게 붕당이 3개가 있었어. 근데 광해군이랑 같은 팀 먹었던 거는 북인이야. 자, 명나라가 조선의 원군을 요청을 하니까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됩니다. 왜냐면 점점 명나라는 망해가고 후금은 뜨고 있는데 명나라 도와줬다가 나중에 후금한테 공격당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광해군과 북인 정권이 명과 후금 사이에서 그 누구의 편도 확실하게 들지 않는 중립을 하는 중립외교를 전개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광해군이 강홍립이라고 하는 장군을 파견을 해줘. 명나라한테. 명나라가 도와달라고 했으니까 장군은 파견은 하는데 강홍립한테 광해군이 몰래 비밀 문서를 전달을 합니다. 야, 홍립아 있잖아. 일단은 너네가 명나라 편에 서가지고 후금이랑 싸워. 근데 후금이랑 정면 승부하게 되면 그냥 항복해버려. 그 상황에 맞게 그냥 항복해버리면 돼. 명나라 편 쓰는 척하면서 후금이랑 싸울 땐 항복해. 즉 이거는 그 누구 편도 제대로 안 드는 거잖아. 즉 중립외교를 전개를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이거 굉장히 실리적이고 당시 상황 판단을 잘한 거지. 누구 한 명 편을 들면 이제 큰일 나게 되는 거니까. 자, 얘들아 이거 디딤 영상 퀴즈에 나올 거야. 광해군이 선택한 외교 정책은 중립외교 정책이야. 자, 근데 이거를 굉장히 못마땅하게 본 세력들이 있었어. 바로 북인, 남인, 서인 중에서 서인 애들이었어. 서인 애들은 무조건 명편이야. 명러브야. 명나라가 우리 도와줬는데 무조건 우리 명편 들어야지. 중립외교 말도 안 된다. 엄청나게 비판을 했거든. 남인은 그냥 옆에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황이야. 북인은 중립외교, 서인은 절대 안 된다.
이거 명나라 편 들어야 된다. 우리 명나라한테 받은 은혜가 있지 않느냐 했던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 광해군의 중립외교 정책을 비판한 서인 세력들이 결국에는 광해군과 북인 세력을 몰아내 버립니다. 이 사건을 바로 몰아내고서 인조를 왕으로 추대를 했다고 해서 인조반정이라고 해. 조선 역사상 두 번째 반정이야. 첫 번째는 중종반정이었어. 두 번째는 인조반정. 그래서 광해군은 여러분들 쫓겨나게 되고 폐위당하게 됩니다. 이제 인조가 왕이 된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북인이 아니라 북인은 이제 쫓겨났으니까 서인이 권력을 잡았어. 그리고 인조를 왕으로 추대했잖아. 인조를 즉위시켰어. 그래서 서인과 인조 어떤 정책을 하느냐? 광해군이 했던 중립외교 정책 똑같이 하겠어? 당연히 안 하겠지. 서인들은 명을 엄청나게 숭배한다고 했잖아.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당시에 서인과 인조의 외교 정책은 얘들아 너무 중요해. 이것도 친명매금 정책이라고 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임진왜란을 도와준 명나라와는 친하게 지내고 친명. 그리고 후금은 명나라를 공격하고 있는 후금은 배척하는 정책. 배척한다. 배금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명과는 친하게 지내고 후금은 배척하는 거. 친명배금 정책이라고 합니다. 지금 명은 점점 망해가고 있고 후금 엄청 뜨고 있는 상황에서 명나라를 지금 지원을 해주는 외교 정책을 하다 보니까 후금 입장에서는 이 새끼들 봐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후금이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로 얘들아 정묘년의 호가 오랑캐 호자야. 오랑캐 호. 즉 요거는 여러분들 이 여진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여진이 만든 후금을 의미를 하는 거야. 즉 정묘년에 오랑캐들 저 여진놈들이 쳐들어와서 난리를 폈다라고 해서 정묘호란이라고 부르는 거야. 자,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이 배경이 돼서 후금이 침략을 해오고요. 그래서 정묘호란이 발생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조선에서는 나름대로 정봉수라고 하는 장군, 이립이라고 하는 장군들이 의병 활동을 통해 가지고 후금의 물자 보급로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차단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막아내니까 후금이 이제 좀 적당히 한번 싸워볼까 해서 먼저 강화를 제의를 해. 화해를 하자고 제의를 해요. 그래서 조선은 후금과 일단은 화해를 하게 되고요. 그래도 후금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후금과 형제의 맹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후금이 조선의 형이 되고 조선은 후금을 형으로 받들어서 동생이 되는 형제관계를 체결을 하게 되면서 약간 굴욕적으로 정묘호란은 끝나게 돼요. 자, 정묘호란이 끝난 이후에 후금은 계속 힘이 강해져서 청이라고 하는 나라로 이제 나라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즉 얘들아 여진이나 후금이나 청이나 다 같은 민족이 세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다 같은 거야. 자, 후금이 청을 건국한 다음에 명은 이제 거의 진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야. 다 망하기 직전이었어. 자, 이러면서 이제 후금이 세운 청나라가 조선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뭐를 요구를 하게 되냐면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하게 됩니다. 야, 너네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명나라 이제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그냥 앞으로 이제는 너네는 명이 아니라 우리 청을 한번 섬기는 게 어떠냐? 라고 군신관계, 임금과 신하의 관계를 요구를 하는데 이 요구를 둘러싸고서 조선에서 신하들이 두 파로 갈리게 돼요. 어떻게 갈리게 되냐면 조선에서 주전론과 그리고 주화론으로 갈려서 신하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자, 주전론은 뭐냐면 주장한다. 전쟁을 주장하는 주장. 전쟁을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런 뜻인데 즉 지금 청나라가 군신관계 요구하고 있는데 저거 들을 가치도 없다. 무조건 우리는 무력으로 대응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라고 하는 입장이랑 싸워봤자 이득되는 거 하나도 없다. 백성만 고생한다. 그냥 화해하는 게 낫겠다. 화해를 주장하는 이론, 주화론이라고 합니다. 즉 화해를 체결해야 된다. 화해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입장으로 신하들이 대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입장 중에서 훨씬 더 우세했던 건 바로 주전론이었어. 싸워야 된다. 우리나라 명한테 옛날에 은혜를 진 게 있지 않냐. 그거 갚아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싸우자. 라고 하면서 청나라의 군신관계 요구 거절하게 됩니다. 자, 당시에 청나라의 황제는 태종이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청태종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조선을 결국 침략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1636년에 있었던 병자호란입니다. 자, 이 병자호란으로 인해서 청나라의 대군들이 어마무시하게 쳐들어오게 되죠. 자, 밑에 있는 지도 보시면 청나라
쳐들어오게 되고요. 자, 그래서 당시의 왕이었던 인조, 청나라를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 바로 서울에 있는 남한산에 있는 산성입니다.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산성 안에 갇혀가지고 계속 청나라에 항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당시 겨울이야. 너무 추워. 먹을 것도 없어. 그 청나라의 대군에 이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 항복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청나라와 강화를 체결하게 되고, 우리 인조는 졌다고 하는 항복의 그 의미로서 삼전도의 굴욕을 맛보게 됩니다. 삼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인조가 굴욕을 맛봤다.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하는데 어떤 굴욕이냐면 청나라 황제한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리는 그런 의식을 치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오랑캐라고 개무시를 했던 국가의 황제에게. 자, 이때부터 우리는 청이 임금님의 나라가 되고 조선이 신하의 나라가 되는 군신관계도 체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 다룬 영화가 있어. 혹시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영화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 영화 안에서 굉장히 이제 주전론 주화론 싸워가지고 막 서로 대립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항복하게 되고 이런 과정 잘 나타나 있잖아요. 이 영화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여러분들 사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료 보시면 이 주전론과 주화론의 입장이 나타나 있는 이 내용이 있는데, 자, 이 영화 남한산성이 이 사료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찍었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주전론. 이 청에 대해서 군신관계 받아들이면 안 되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의 글을 한번 보시면, 자, 당시에 예조판서였던 김상원. 자, 영화에서는 이제 김윤식이 역할을 맡았죠. 자, 김상원이 아래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하에 망하지 않는 나라는 없으니 만약 군신이 굳게 지켜 뜻을 확고히 한다면 비록 망하더라도 무엇이 부끄럽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부분이 핵심이죠. 지금 형세가 공궁에 처해 있다고 해서 곧바로 항복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이라 하겠으며 후세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저들이 성을 나와 항복하라고 요구하는데 이후 군신의 의리를 내세우면서 멋대로 명령을 내리면 어찌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계속 안 싸우고 바로 항복해버리면, 화해해버리면 후손들이 우리를 욕한다. 그리고 얘네가 지금 지들이 임금이라 하고 우리 신하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마음대로 요구하면은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 그냥 차라리 싸우자. 이게 바로 주전론이죠. 자, 주화론의 입장 한번 볼게. 우리 조선은 바다 동쪽 한 구석에 있어서 중국과 멀리 떨어져 있으니 이미 명나라의 수도 부근의 나라도 아니고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어서 명나라와 별로 그다지 관련도 없다. 항복해서 명나라한테 항복해서 봉토받은 신하도 아니고 우리 태조 이성계가 태조대왕이 스스로 나라를 세운 후에 명을 섬긴 영토 밖의 국가다. 명나라는 그렇게까지 관련 없고 형식적으로 우리는 그냥 조공책국만 한 거다. 임금이 외적에 항복해서 치욕을 당하는 건 신하로서 볼 수 없는 일이지만 임금께는 백성과 종묘사직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을 위해서 종묘는 여러분들 조선 왕들의 신주를 모신 그 건물이고요. 사직은 우리가 농사의 신들에게 제사 지내던 하나의 장소입니다. 요거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싸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화해를 주장하는 입장. 여러분들이 이 사료만 보더라도 이게 주전론이구나, 이게 주화론이구나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전론을 택해가지고 결국 싸우게 되고 그리고 이 병자호란에서 지게 됐다까지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병자호란까지 우리가 진 상황이야. 정묘호란도 졌고요. 병자호란도 다 졌어. 자, 이러한 상황에서 당시 조선 사람들 졌으니까 뭐 앞으로 청나라를 우리의 임금님의 나라로 열심히 섬겨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 아니야. 이전에 의리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청나라한테 지금은 졌지만 언젠가 저놈들 정벌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북벌론이라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북벌론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꼭 아셔야 돼요. 북벌론이 등장합니다. 자, 배경을 보면 결국에 얘들아 명나라가 멸망하게 되거든. 청에 의해서 명나라는 멸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병자호란 이후에 이 조선은 청과 굴욕적인 강화를 체결하게 되죠. 즉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그런 항복 의식을 치르게 되잖아. 자,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들 인조가 죽고요. 그 다음에 왕인 효종이 왕에 오릅니다.
효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빠 인조가 어떻게 항복을 했는지, 어떻게 굴욕적인 모습을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눈으로 똑똑히 봤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친하게 지낼래야 지낼 수가 없는 거야. 일단은 굴욕적으로 강화는 체결했지만 언젠가는 저것들 정복하고 말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북벌론, 북쪽에 있는 청나라를 정벌하자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북벌론이 되게 됩니다. 자, 효종 같은 경우에는 송시열이라고 하는 학자, 그리고 이완이라고 하는 장군 등과 함께 북벌운동은 청에 당한 치욕을 씻고 명에 대한 의리를 지키자라고 하는 운동이야. 북벌운동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청나라 정벌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군대 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막 성벽도 쌓고 막 이래. 근데 가면 갈수록 청나라의 국력은 계속 강해지고, 그리고 일부 신하들이 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반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또 효종이 갑자기 죽게 되거든요. 갑작스럽게 죽게 되면서 이 북벌은 여러분들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실패로 끝나고 이제 도저히 사실 청나라는 이길 수가 없는 너무너무 강대한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북벌운동은 점점 쇠퇴하게 되고요. 이후에 이제 새롭게 북벌운동은 실패로 끝났지만 청나라는 정벌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저 청나라, 저 오랑캐 놈들이 아니라 명나라를 이어받은 우리 명나라의 후계자야 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거를 바로 조선 중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이게 중화가 뭐냐면 중화가 중국 문화라는 뜻이야. 중국 문화, 중국이란 뜻인데, 조선이 이 망한 명나라, 한족, 이 한족들은 지금 청나라에 지배당한 상태잖아. 명나라 망했으니까. 즉 조선이 이 명나라 즉 중화문명을 이어받은 후계자야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북벌은 망했지만 북벌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명나라 이어받은 국가야, 이어받은 나라야라고 생각하는 조선 중화주의. 자, 앞에 잠깐만 밑에 있는 그림 잠깐 볼게. 지금 여러분들 중화가 뭐냐면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고 위에 있는 그 주변에 사는 국가들 있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들은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고 해서 동이라고 불렀고요. 북쪽에 있는 여진이라든가 거란이라든가 몽골이라든가 이런 민족들은 북적이라고 불렀고, 서쪽에 있는 오랑캐들은 서용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남만이라고 부르면서 중국은 자기들만 세상의 중심이고 나머지는 다 후진국, 뒤떨어진 놈들이다 라고 무시했었거든. 근데 이 중화를 이끌었던 명나라가 청나라에 의해서 없어진 거잖아. 망했잖아. 그러니까 조선이 우리는 이 중화 문명을 이어받았어 라고 하는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북벌이 끝난 이후에도. 자, 그 다음에 북학론의 등장 한번 볼게요. 북학론은 얘들아 북벌론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돼. 누군가는 저 청나라 놈들 언젠가는 우리가 정벌하자, 명에 대한 원수를 갚자라고 하겠지만, 누군가는 야 이미 명나라는 망했고 이제 오히려 청나라가 저렇게 강하니까 우리가 오히려 배워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북학론이야. 자,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자, 배경을 보면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이 청나라에 이제 사신을 파견을 하게 되거든요. 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평양, 의주, 그 다음에 중국 땅 지나서 베이징까지 가게 되는 이 사신단을 여러분들 연행사라고 해요. 연행사. 자, 연행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 연행사로 청에 다녀온 사신들이 청나라의 문물을 접하게 되는 거야. 당시 청나라의 문물 새로운 거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 있었거든. 예를 들면 알람시계, 자명종이라든가 아니면 멀리 볼 수 있는 천리경이라든가 지금의 망원경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면서 깜짝 놀란 거야. 우리가 오랑캐라고 무시했던 저 청나라 이렇게까지 선진 문물이 있었다니 라고 하면서 이 연행사에 갔다 온 사신들이 18세기경에는 청나라의 발달한 문화 그리고 기술 받아들이자 라고 하나의 학파를 형성하게 되는데, 그거를 바로 청나라, 북쪽에 있는 청나라의 학문을 받아들이자는 파라고 해서 북학파라고 부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이런 북학파들의 주장을 한번 보면은 이 북학파의 주장을 북학론이라고 하는 거고, 이 북학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청나라의 문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청나라처럼 우리 상업과 공업을 진흥시켜야 된다. 살려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도 이런 새로운 기술들 이런 거 혁신시켜서 새롭게 점점 발달해야 된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만화로 딱 정리하면 좋겠죠. 지금은 청나라를 정벌하기보다는, 즉 북벌보다는 청나라를 배워야 할 때라고 생각해. 근데 북벌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완전 이거는 어리석고 의리도 하나도 없는 이런 걸로 보이게 되겠죠. 요 두 가지 사상이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호란 이후에. 자, 그리고 호란 이후에 여러분들 있었던 상황도 하나 볼게요. 자,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서 국경 분쟁이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어디까지를 국경으로 삼을 것이냐, 요거 가지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자, 밑에 있는 지도 한번 볼게.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보통 한반도의 국경이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죠. 이 국경에서 이 위쪽에 있는 이 널따란 중국 땅, 이 중국 땅,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하냐면 만주 지역이라고 불러요. 만주 지역. 요만큼이 만주 지역인 거야. 자, 근데 이제 점점 조선 후기의 사람들이 여기 이 만주 지역까지 가가지고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이 많이 막 사는 사람들이 증가하기 시작해. 즉 만주 일대에서 생활하는 조선인이 증가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조선이랑 청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 국경을 어디까지 할래? 정확히 한번 정해보자 라고 서로 이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조선과 청 사이의 국경을 정하기 위해서 숙종때 이 국경을 정하는 비석을 세워. 그래서 백두산에. 그래서 여기까지는 중국 땅, 여기까지는 조선 땅이야. 이런 식으로 그 비석을 여러분들 백두산에 세운 경계를 정하는 비석이라고 해서 백두산 정계비라고 불러요. 이것도 중요해요. 숙종때예요. 숙종때. 자, 지금 이게 일제강점기 때 남아있던 백두산 정계비 사진을 찍은 건데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몰라. 없어졌어. 사람 다 몰라요. 자, 근데 이 비석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은 서쪽은 압록강 백두산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흐르는 이 압록강, 서쪽은 압록강이고 동쪽은 토문강을 경계로 한다 라고 했는데, 이 토문강이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백두산 위쪽으로 해서 요만큼 흐르는 요 강을 토문강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당시에 조선 사람들은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를 했을 때 그럼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다 우리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나중에 중국이 말을 바꾸는 게, 야, 토문강 우리 여기 말한 게 아니라 여기 두만강을 다른 말로 투문강이라고도 한다고 우리는 뭐 말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는 요 땅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니네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여기 국경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영토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해 주게 된 것도 바로 백두산 정계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나중에 어차피 배울 거긴 한데 간도 부분에서 배우긴 할 건데, 아무튼 이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 설치되었다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